네, 법률학 탁선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기술 변화 및 기후 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공동 결정 법안 내용에 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관련해서 뭐 배경 설명을 좀 앞부분에 드릴 거고요.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뭐 올해 임단협에 그리고 각 사업장의 임단협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관련성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장 올해의 노동조합의 뭐 임단협 활동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5년, 10년 그 이후를 내다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 법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1시부터 이제 포항지부에서도 교육을 하고 왔는데요. 포항지부에서도 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이제 기술 변화든지 기후 위기든지 어떤 일자리는 그러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또 어떤 사업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기술 변화라든가 기후 위기의 과정에서 어떤 일자리는 사라지고 또 어떤 사업은 진짜 없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현재와 같은 교섭 구조 그리고 현재와 같은 법제도 안에서 노동조합이 그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고민의 이제 결과나 뭐 많은 사람들의 고민의 결과가 이제 이 법안 내용에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당장 사업장에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우리 사업장 그리고 노동자, 노동조합의 미래의 방향을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어떠한 법 제도들이 이제 갖춰져야지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차는 이런데요. 뭐 금속노조 사업투쟁계획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법제도 정책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법안 기술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별도의 법안입니다. 관련해서 산별노조와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번, 4번은 올해 금속노조에서 10만 입법 발의 운동을 하고 있는 그 법안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노동조합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마지막 Q&A는 이 법안 내용 중에 그 쟁점 두 가지, 가장 큰 쟁점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뭐 금속노조 사업 및 투쟁 계획은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어쨌든 기후 위기라든가 기술 변화로 인해서 산업이 전환기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산업 전환에 대해서 노동자들, 노동조합이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러한 산업 전환은 금속노조 사업장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완성차, 그리고 부품사, 철강사, 그리고 조선산업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산업 전환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변한다든지 일의 내용도 바뀌고 일의 의미도 바뀌고 일의 방식도 바뀌고 작업 조직도 바뀌고 이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 변화나 기후 위기라는 상황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객관적인 사회적 상황이고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한국판 뉴딜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게 제일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디지털 뉴딜. 이 부분은 기술 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배치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투자를 한다는 내용으로. 두 번째가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그린 뉴딜입니다. 이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입니다. 역시 여러 가지 사업들, 여러 가지 투자 방향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그리고 피해 노동자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된다. 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합쳐서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고요. 한국판 뉴딜은 이런 사업을 위해서 160조 원을 투자를 하고 2025년까지 그리고 19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정책이나 투자가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누구에게 쓰이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출된다는 190만 개의 일자리는 어떤 종류의 일자리인지, 어떤 근로조건을 가진 일자리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부는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를 살펴보면 한국판 뉴딜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부의 위원회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또 앞으로도 통과될 예정입니다. 국회에 많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위원회나 법안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국가와 자본이 주도를 하고 여기에 민간 전문가는 이제 구색 맞추기식으로 참여시키고 철저하게 노동은 배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어쨌든 이러한 노동을 배제하는 재벌 중심의 산업전환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세하에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산업전환을 쟁취해야 된다. 그리고 산별노조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법 제정 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해고금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러한 투쟁 기조를 세웠고요. 이러한 투쟁 기조 하에서 이러한 핵심 요구를 도출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산업전환협약을 쟁취를 하자는 것이고 산업전환 공동결정법을 쟁취하자는 것이고 노동법을 개정을 해서 노조법을 개정해서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나 단체교섭 쟁의대상 확대를 하자는 것이고 대지자체 교섭들을 구축하자는 이런 요구안을 올해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법제도 정책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배경 혹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질문 세 가지를 먼저 던지고 함께 생각하면서 법안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술 변화와 기후 위기라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기술 변화와 기후 위기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동조합이 현재 개별 사업장 교섭 구조를 통해서 기술 변화와 기후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사실은 금속노조가 산별노조긴 하지만 그 통상적으로 말하는 산별교섭을 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중앙교섭을 하고 있지만 흔히 말하는 산별교섭은 유럽에서 이야기되는 산별교섭은 그 산업의 노동시장 자체를 통제하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관해서 산별협약을 통해서 체결을 하고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금속노조 혹은 한국의 어떤 산별노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산별교섭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업장 단위에서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정도인데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그런 사업장 교섭 구조를 통해서 이 기술 변화와 기후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저희가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기술 변화와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혹은 노동조합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 당연히 이런 기술 변화와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도로 우리 노동자들은 만족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도 함께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뉴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루즈벨트
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도 한국판 뉴딜이라고 발표를 하고 그린 뉴딜이다 해서 뉴딜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원래 뉴딜의 의미는 딜이라는 거는 거래, 뭐 협상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딜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세력들 사이에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뉴딜의 본래 의미입니다. 근데 한국의 뉴딜은 위기 상황에서 자본의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과정이 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려면 사실상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노동과 자본의 관계 혹은 노사 관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는 뉴딜, 새로운 사회적 협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현재 한국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정부에게 그러니까 자본에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해서도 요즘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의로운 전환이 이제 1970년대에 캐나다 노동조합 그 운동에서 나온 개념으로 현재는 많은 환경단체, 기후운동단체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이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 피해를 사회적으로 분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국회에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일반적인 통상적인 정의이자 개념입니다. 근데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도 같이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된다. 사회 불평등을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함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냥 단순히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뭐 체제 전환 이야기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안이나 현재 언론이나 이런 데서 주류적으로 쓰이는 정의로운 전환은 이런 식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의 이러한 정의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노동자는 단순히 보호와 시혜의 대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호와 시혜는 보호하고 시혜하는 사람이 변덕스럽게 마음을 바꾸면 그 보호와 시혜의 범위 자체도 굉장히 축소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노동자 등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노동자 권리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후위기라는 것도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는 다들 동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후위기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본의 관계 변화 없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현재 이런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정의로운 전환의 해체와 재구성이 필요하다. 정의와 전환, 이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적인 개념은 정의와 전환인데 이 정의는 현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사후적으로, 개별적으로 보상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정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환에 대해서는 이 현재 그냥 정의로운 전환은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것, 피해를 최소화해서, 그리고 자본에게,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주는 것, 이거를 전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게 이렇게 가다가 덜컹덜컹 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덜컹덜컹 하는 과정을 그냥 매끄럽게 하는 정도, 그것을 정의로운 전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노동조합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정의는 노동권이 강화가 돼야 되고 집단적인 방식에 참여가 가능해야지 그것을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환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환 과정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본을 일정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 정의로운 전환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 법안에 담겨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래서 좀 배경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드리는 법안 내용들이 어떤 원칙과 어떤 방향하에 설계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새로운 협약을 그래서 위한 법제도 정책의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권 강화, 그리고 노동의 통제력 강화, 그리고 이윤을 위한 생산 소비 체제의 변화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노동권 강화는 집단적으로 노동의 이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물론 노동자들의 고충을 처리를 하고 개별적으로 사후적으로 뭐 대책을 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말해질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방식으로 노동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어야지 노동조합이 우리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의 통제력이 강화돼야 되는데 노동이 개인 및 결정할 수 있는 영역과 능력이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매우 한국 사회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불균형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동이 개입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적죠. 그렇죠? 능력도 사실은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이윤을 위한 생산 소비 체제도 변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공성이 보편화된 사회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것이 저희가 이 전환기에 마련하고 주장해야 되는 법제도 정책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 하에 이 법안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었냐 하면 정의로운 산업 전환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거, 재정립하는 거, 그리고 산업별 업종별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세 번째가 공동결정의 제도화, 네 번째가 산별노조와의 권리의 확보, 이런 방향으로 이 법안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법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동결정 법안이 있고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공동결정 법안은 안에는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 구성과 공동결정제도라는 제도가 있고요. 노조법 개정안에는 산별노조와의 권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도는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고 사실 맨 아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산별노조와의 권리, 집단적으로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이 산별노조와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공동결정제도고 그 다음이 이 두 가지의 성립을 전제한 다음에 구성하자는 것이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입니다. 내용은 뭐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는 작동청의가 전국하고 산업업종 지역인데 전국 단위에서 설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나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공동결정제도는 사업장 단위에서 공동결정제도를 제도화하자는 것인데 산업업종 지역별 차원에서 공동결정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산별노조와의 권리는 이제 교섭 의제를 확대하고 파업권을 보장하고 사용자 단체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기를 현재 노조법에서 해야지 산별노조와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그 공식 명칭 하에 사실은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기술 변화가 무엇인지, 기후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로운 산업 전환이 무엇인지, 공동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은, 이 법안의 목적은 기술 변화 및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저희는 기술 변화도 넣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전환을 현재 가속화시키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 변화, 그리고 기후위기, 크게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변화 및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경제적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리고 일터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실현하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이 법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원칙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2장은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가 민주성, 포괄성, 대등성의 원칙에 따라서 구성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고요. 3장은 작업장 민주주의, 그래서 노동조합 강화 방향의 공동결정 제도를 확립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4장에서는 초기업별 공동결정 협약의 촉진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될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장 정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산업 전환인데요. 기술 변화는 어쨌든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일자리 감소가 아니라 일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및 일의 내용, 형태 등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상태가 기술 변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어쨌든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위험이 초래되어서 전지구적 차원에서 상호협력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탄소집약적인 산업, 특히나 자동차, 철강, 선박 이런 데 많이 몰려있죠. 물론 석탄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산업을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은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이제 거스를 수는 없는 상황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산업 전환의 원칙이 뭐냐? 이것이 사실은 이 법안 내용의 핵심입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등 노동자들 다 포함합니다. 노동자 포함해서 고용 형태하고 상관없이 노동자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주체들이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그리고 탈탄소 산업, 그리고 신기술이 인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생산 방식의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 창출하도록 하는 것.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주거, 교육, 의료, 교통, 에너지 부문 등에 있어서 공공성이 강화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정의로운 산업 전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로운 산업 전환은 좀 잘 숙지를 하셔야 될 게, 아까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을 재구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재구성에서 결국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주장을 펼치고 법, 제도, 정책적인 주장을 해야 된다.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조합원들에 대해서 이 정의로운 산업 전환 원칙에 대해서 잘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장의 언어로. 노동조합 외부에 대해서도 너네들이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겨우 이러한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노동조합이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방향을 다 포괄하고 있다. 그것 또한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의로운 산업 전환 원칙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하고 있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국제노동기구든지 OECD든지 그리고 정부가 내놓는 각종 연구 보고서, 정책 사업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데 통일적인 정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래서 노동조합 입장에서 어쨌든 저희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 창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에서도 조금 재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속노조에서 재정의한 양질의 일자리의 개념은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고 그리고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이 가능하며 직무와 직업의 전환에 있어 충분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고 존엄성이 보장되는 생활이 가능한 충분하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산업 전환 과정에서 사실 어떤 일자리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업체는 사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자리의 변화가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직무 전환 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일자리가 위험한 일자리여서는 안 되고 고용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일자리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그러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는 일자리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사실 정부가 직업교육을 하고 뭐 직무교육을 하고 그것이 사실은 산업전환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없을 것은 명확하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참여해서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기본 원칙은 아까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개념을 조금 확대해서 풀이한 것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어쨌든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관련된 개념들이 정의하는 내용이었고요. 2장은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상은 어쨌든 독립기구고요. 그리고 아래의 내용들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당연히 사업장 교섭에서는 다룰 수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산별교섭에서도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산업전환기에 반드시 다루어야 할 사회적 의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산별노조의 권리를 보장받고 그리고 공동결정 제도를 쟁취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지역산업 고용안정 대책, 직업훈련 지원 대책, 사회보험, 원하청 불공정 거래 해소 방안 이런 것들은 산별교섭에서도 사실은 다루기는 어려운 사회적 의제들인 거죠. 그렇죠? 이러한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기구들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노동권을 강화한 후에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이러한 위원회를 한번 운영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별노조와의 권리 강화 그리고 공동결정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사실은 도입을 한다면은 사실상 기존에 있었던 경사노위랑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노사민정으로 구성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임기회의 사무처 전문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서. 뭐 전국적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는 이제 구체성이 좀 결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업종 지역별 차원에서 노사민정으로 구성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안에 관해서 심의 조정을 하자는 내용을 15조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공동결정 제도를 3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공동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는 사업에 관한 중요한 계획 및 결정 시에 노조와 협의하라는 것인데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협의는 형식적으로만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만 다음에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노조와 사전 합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은 없도록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뭐 아래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변경한 고용과 근로조건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겁니다. 아래 사항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작업인은 조직 방식과 근무시간 형태 등 고용 및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신기술 도입 및 새로운 설비 설치, 탈탄소 전환 정부 정책으로 인한 사업의 변경 축소, 기후위기 또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 감원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이런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익숙하죠, 그렇죠? 이 내용들. 왜냐하면 금속노조 사업장 단협에 이런 내용들이 고용안정협약이라는 내용으로 혹은 별도의 고용안정협약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현대차, 기아차 지부의 단체협약 보면은 사실상 공동결정제도를 사업장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주지부에서도 단체협약이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단체협약 내용 보면은 이러한 고용안정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장 수준에서 체결되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운영되는 공동결정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업장이 잘 나갈 때, 그 사업장에서 이윤이 날 때는 상관없습니다. 노동조합과 합의한 거 사용자들이 굳이 무리해서 어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면, 이윤 창출이 제대로 안 되면, 그러면은 그 사업장 단체 협약을 무시하고 구조조정 막 추진하죠. 그렇죠? 희망퇴직 신청받고, 그러면 사업장 단협을 통해서 그 작동되고 있는 고용안정협약 또는 공동결정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동결정. 그런 내용들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기아차 지부가 2000년대 이후에 사실상 이윤을 잘 내고 있으니까 현대기아차 지부에서의 공동결정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그리고 특히나 부품사들, 기술변화와 기후위기라는 이 상황, 그리고 그 상황으로 인한 산업 전환기에 사업장 수준에서 보장받는 고용안정협약, 그리고 공동결정과 같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결정법의 핵심적인 의미, 취지는 현재 저희가 사업장 단협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동결정제도, 이것을 한 단계 높여서 제도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겁니다. 아예 법에서. 이것을 어겼을 때 효력이 없도록 하는 것.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장 단협에서 그냥 사용자들이 어기고 구조조정을 해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약화되고 사용자들은 구조조정을 관철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이 산업전환기에. 그래서 산업전환기에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 공동결정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7조에는 정보권. 노동조합이 공동결정을 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재무회계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 사용자가 제공을 하고, 그리고 노동조합이 그러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17조에 담고 있고요. 18조에는 공동결정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근로기준법이 있으면 단체 협약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단체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결정협약도 16조와 17조는 최저기준으로 하고 공동결정제도 운영에 있어서 노사는 공동결정과 정보권의 절차와 범위에 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단체 협약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노동조합이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공동결정제도를 법제도화함으로써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 공동결정협약을 초기업별 차원에서 체결하면 여러 재정 지원 등을 우선해서 지원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결정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결정 제도는 사실 독일식의 공동결정 제도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독일에서 공동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독일의 공동결정 제도는 강력한 산별노조인 독일 금속노조 같은 강력한 산별노조가 있고, 노동조합과 별개의 이해대변기구인 종업원 평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업장의 그 근로조건이나 뭐 그런 것들을 공동 결정합니다. 근데 독일식의 공동 결정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파업권이 없는 그런 종업원 평의회가 사업장의 일정한 근로조건을 공동 결정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약해진다, 산별노조가 약해진다, 그러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산별노조하고 연관되어 있는 정치 세력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노동조합이 아닌 별도의 이해대변기구를 가지고 공동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 별도의 이해대변기구는 당연히 파업권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노동조합은 사실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현재에 있는 근로자 대표 제도를 조금 개선을 해서 그러한 근로자 대표를 이용해서 통해서 공동 결정을 하자, 일정하게 뭐 노동자들을 참여하게 하자, 그런 주장도 나와 있고 관련된 법안도 민주당에서 벌써 발의해서 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별도의 이해대변 기구를 가지고 뭔가 참여를 하고 공동 결정을 한다면 노동조합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약해진다는 것은 파업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의미고,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공동결정협약의 주체는 노동조합입니다. 그 노동조합은 공동결정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 파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독일의 공동결정 제도하고는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공동결정 제도는 스웨덴이 그런 방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3장에서는 작업장 민주주의하고 관련된 공동결정 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공동결정과 정보권의 주체가 되도록 했는데, 당연히 근로자 대표는 공동결정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죠. 노동조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분쟁 해결에 관련해서는 공동결정과 정보권에 관하여 노사 간 분쟁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 전까지 노동조합 해석에 따른다고 해서 사용자가 불필요하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안정협약이 저희가 사업장 단협에 있는데 사용자들이 항상 문제 삼을 때 애매모호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것들 사용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밀어붙이고,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이 뭐 투쟁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사용자들의 잘못된 해석을 돌릴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사실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런 분쟁 상태를 만든 다음에 사용자들은 막 구조조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분쟁 해결하고 관련돼서는 이렇게 제3의 기관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도 노동조합의 해석에 따른다는 이런 내용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국가 등의 지원, 초기업별 공동결정협약을 촉진하기 위해서 초기업별 공동결정협약을 체결하거나 가입된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상 각종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요. 한국산업은행도 기간산업의 자금 공급 또는 지원하는 경우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그래서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행정상, 금융상, 세제상 우선 지원하도록 해서 이 공동결정협약을 초기업별 차원에서 체결되는 것을 촉진하자는 겁니다. 작년 7월 달부터 시행된 노조법에는 정부와 지자체에게 초기업별 교섭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담고 있지 않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러한 집단적인 노동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보장하는 내용의 공동결정협약을 초기업별 차원에서 체결하면은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우선 지원하도록 해서 촉진시키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각종 투자되는 재원도 이쪽으로 우선 몰리도록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산별노조와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속노조가 산별노조와의 권리 주장을 해왔는데 주된 그 주장의 방향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산별교섭을 요구를 하면 그 사용자는 사용자 단체를 구성해서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렇게 교섭에 응하지 않을 때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로서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의 문제점은 국제적으로도 이런 제도를, 산별교섭을 이런 방식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장하는 산별노조와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맞게 노조법을 뜯어 고쳐서 우리 산별노조와의 권리를 확보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단체의 범위의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자 단체의 범위는 굉장히 좁게 정의가 돼 있어서 사용자에 대해서 조정 또는 규제 권한을 가진 사용자 단체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들은 노조법상 사용자 단체가 아닌데 사업주 단체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정부의 수십 개의 정부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의사결정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책적인 방향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 사업주 단체들이. 그런데 자기네들은 노조법상 사용자 단체가 아니라고 우리는 교섭할 의무가 없다, 산별교섭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별교섭을 하려면 어쨌든 그 사용자 단체,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용자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동종업종 또는 산업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확대해서 사용자들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그래야지 산별교섭도 제대로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판례는 단체 교섭의 대상을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별교섭이 되려면 산업 정책적인 것까지 함께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정안은 조합활동 그리고 단체 교섭의 방법 및 절차, 단체협약 이행 등 집단적 노사관계 기타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을 시켜서 단체 교섭의 대상도 확대해서 산별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항상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산별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이 창구 단일화라는 제도에 막혀가지고 산별교섭을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렇죠? 이 창구 단일화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사건을 박탈하는 것, 그리고 산별노조와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 크게 두 가지인데 어쨌든 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기를 해야지, 폐기하지 않으면 산별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 조항을 다 폐기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파업권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노조법은 쟁의행위의 기본 원칙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게 한국의 노조법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몇 년 전에 살펴봤을 때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거에 막 80 몇 개, 90 몇 개 이렇게 됩니다. 사용자를 제한하는 거는 몇 개 없습니다. 특히나 파업권하고 관련해가지고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헌법에는 노동 3권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동조합법으로 내려오면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갑자기 노동조합의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헌법상 노동 3권의 주체인데 파업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취지에 맞게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바꾸자는 겁니다. 쟁의행위는 누구로부터도 보호받고 있고 처분 권한이 없다거나 사용자의 경영 권한을 침해한다거나 단체 교섭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헌법 취지에 맞게. 그리고 국제 기준에 맞게. 이것이 산별노조와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4가지. 사용자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 교섭의 대상을 확대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기하고 파업권을 보장하자는 것. 이게 사실은 국제 기준에 다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노조법 개정안에 현재 노조법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그 공동결정 법안에 나와 있는 공동결정의 내용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노조법 개정안, 이 산별노조의 권리 보장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공동결정제도. 이 공동결정제도는 현재 우리 사업장 단협으로도 일정 정도 운용되고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자는 것이고 그 2가지의 바탕하에 이제 산별교섭이나 사업장 교섭에서 다룰 수 없는 사회적 의제들을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게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올해 사업, 올해 임단협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5년, 10년을 바라보고 이 산업 전환기에 우리가 주장해야 될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이 방향 말고 다른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방향은 사실은 다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좋은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책적으로 관철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올해 ILO 핵심 협약 87호, 98호 협약, 뭐 26호 협약까지 포함해서 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국제노동기구에도 우리가 비준하겠다는 의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 4월 20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공식적으로 국제노동기구의 감시, 감독 체계하에 있게 됩니다. 근데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조합이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 요구를 위해 또는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비판을 위해 항의 파업을 조직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노조법 하에서는 불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렇죠? 근데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해석한 바에 따르면 이런 요구들은 다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변화와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이 우리의 일자리, 일의 내용과 형태, 작업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면 관련한 산업정책, 사회경제적 정책 요구를 위한 파업은 정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파업을 조직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수단입니다. 노동조합이 사실은 파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회적 힘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정치권의 어떤 누가 우리의 그 정책적인 제도적인 제안을 받아 안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Q&A는 그냥 쟁점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쟁점은 크게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아닌 사회적 세력들 사이에서의 쟁점이 하나가 있고요. 2번째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외부 사이의 쟁점입니다. 정의로운 산업전환, 저희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재정의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의로운 전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운동 진영, 환경운동 진영, 정치권, 언론 이런 데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것이 지금은 첨예하게 이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 앞으로 점점점 첨예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먼저 전환의 주체, 노동이 전환의 주체이냐 보호의 대상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전환 과정에서 노동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의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을 전환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 전략과 목적의 차이입니다. 정의로운 산업 전환은 노동권 강화, 노동자본의 관계 변화를 전환 전략으로 하면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전환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국회에 있는 법안들의 정의로운 전환은 피해 불만 최소화를 하면서 사회 안정화를 전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외부에서 산업 전환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도 물어오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물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동조합 외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추진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의로운 전환을 가지고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라는 것이 이 자본주의 체제 때문에 계속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 자본주의 체제 때문에 기후위기라는 게 발생했고, 그러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계속 생산을 더 많이 하고 이윤을 계속 창출해야 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바꾸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기후위기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정의로운 전환도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에서는 왜곡되고 변형이 돼서 단순히 그냥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에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걸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희가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전환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은 이것이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의견 차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속노조 내부, 그리고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이 민주적 산업 전환이 구성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계속되어 왔던 사회적 대화 기구들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는 경사노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정리되는 거는 전국적 차원에서의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아마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업종 지역별 차원에서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 근데 어쨌든 이 법안에서 이 법안이 담고 있는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와 경사노위는 일정한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법적 지위 및 역할의 차이가 있는데요.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서 전환기에 필요한 특정한 사회적 의제, 아까 법안 내용에서 봤던 노동시간 단축, 사회보험제도 개편 등에 관해서 논의하고 심의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의제 자체도 법안에 특정해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사노위법은 경사노위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구성하고 있고, 사실상 의제 자체를 특정하지 않아서
정부와 자본이 정하는 의제를 그냥 던져놓고 의결해가지고 마치 사회적인 합의가 된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특정한 사회적 의제를 특정하고, 그렇죠? 근데 경사노위는 그렇게 특정하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라든가 그런 것과 같은 의제를 그냥 던져놓고 사회적 합의의 외관을 만드는 기구로 그쳤다는 것. 이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노동권하고의 관계입니다.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는 노동권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결정제도와 산별노조의 권리 보장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구성할 이유도 없고 참여할 의미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보장을 전제로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고, 경사노위는 기존의 불평등한 노사관계 하에서 평화적으로 한번 사회적 대화 한번 해볼까?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사회적 대화라는 거는 당연히 노사관계의 힘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경사노위는 마치 노사관계의 힘이 평등한 것처럼 전제를 한 다음에 그래도 우리 평화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냐. 유럽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유럽에서의 노동권 보장 수준과 한국에서의 노동권 보장 수준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유럽에서는 뭐 일정하게 사회적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보장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하에서 다룰 수 없는 사회적 의제들을 이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건설 경로입니다. 그래서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는 산업전환기에 노동조합이 노동권 강화를 주장하면서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를 내건 항해와 파업을 조직하면서 만들자는 것입니다. 건설하자는 것이죠, 이거는. 근데 경사노위는 정부와 자본이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노동 너희 여기에 들어와 참여해. 이렇게 사회적 대화에 동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 경로를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는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건설된 경사노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와 경사노위는 이런 차이가 있다. 다만 우리가 노동조합 내부에서 경사노위의 경험 등에 따라서 이 전국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의제를 논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 단위에서의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는 빼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 안에서. 예. 그렇고요. 뭐 오늘 내용은 이제 이 정도까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질문, 초반에 세 가지 질문. 기후위기와 기술변화라는 이런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산업 전환에서 노동자들, 노동조합은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현재의 개별 사업장 교섭 구조에서 기술변화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보호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들이 이 법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의 대선 그리고 지자체 선거에서도 산업 전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도, 광역지자체에서도 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라든가 노사민정협의체 같은 것들 구성을 해가지고 산업 전환에 대해서 일정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대응은 노동조합이 생각하는 것과는 한참 이제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래서 저희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산업 전환에 관한 어떤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